하버드대에서 연구한 행복의 본질. 1938년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일면 미친 짓 같으면서도 통찰력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렸다. 연구팀은 한 무리의 하버드 대학 남학생들을 모집한 뒤 평생에 걸쳐 그들의 삶을 추적 조사했다. 매년 조사 대상자들을 만나 그들의 생활 방식과 습관, 인간관계, 일, 행복감 등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수십 년이 흘러 기존의 연구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뒤에도 새로운 연구자들은 연구를 멈추지 않고 젊은 시절의 삶이 노년기의 삶에 어떻게 좋은 혹은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를 이어갔다. 이렇게 해서 일명 하버드 그랜트 연구라 불리는 그 유명한 연구가 탄생하게 됐다. 흥미로운 부분은 연구팀이 오랜 세월에 걸쳐 나이가 들었을 때의 행복과 건강 정도에 따라 연구 참가자들을 분류한 것이다. 가장 잘 사는 부류는 신체 건강과 함께 정신 건강을 유지하면서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말 그대로 모든 차원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행복하고 건강한 그룹이다. 그리고 그 정반대편에는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삶의 만족도가 평균 이하인 슬프고 아픈 그룹이 있다. 이 분류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싶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연구팀은 일부 예측 변수들은 통제 가능하며 또 다른 일부 변수들은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통제가 불가능한 변수들 중에는 부모의 사회적 계층, 행복한 유년 시절, 장수한 조부모, 우울증 병력 등이 있다.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정보는 아니다. 이보다 훨씬 더 유용한 정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자가 무엇인가이다.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인생 후반기를 만드는 핵심 요인일 테니 말이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직접적으로 통제 가능한 7개의 예측 변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 흡연을 하지 말 것.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적어도 빨리 담배를 끊어라. 2. 음주. 알코올 남용은 그랜트 연구에서 슬프고 아픈 그룹에 가깝고 행복하고 건강한 그룹에서는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분명한 인자 중 하나다. 만일 삶에서 술이 문제가 될 조짐이 있거나 가족 중 술 때문에 문제를 겪은 사람이 있다면 술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거나 술과 관련된 문제를 운에 맡기지 말라. 즉각 술을 끊어라. 3. 건강한 체중 유지. 비만을 조심하라. 지나치게 체중에 집착하지 말고 건강한 식단으로 적당량을 먹어 보통 범위의 체중을 유지하라. 요요 현상을 불러오는 다이어트를 하거나 장기간 유지하기 어려운 지나친 제한식은 하지 않는다. 4. 운동하라. 설사 앉아서 일하는 직업을 가졌어도 계속 몸을 움직여라. 오랫동안 검증된 몸을 움직이는 최고의 방법은 매일 걷는 것이다. 5. 수능적 대처 방식.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솔직한 평가를 내리며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하지 말고 바로 대처한다. 건강하지 못한 감정적 반응을 하지 않으며 회피 행동을 하지 않는다. 6. 교육.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인생 후반기에 더 활동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 즉, 더 행복하게 살며 장수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명문대를 졸업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여기서 교육이란 목적의식을 가지고 평생 배우면서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7.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인간관계. 대다수의 사람은 이런 관계를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경험이 가능하다.
핵심은 함께 성장하고 인생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지 여부다. 그렇다면 이 7개의 목표 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무엇일까? 흡연일까? 음주일까? 아니면 운동일까? 모두 아니다. 조지 베일런트의 분석에 따르면 행복하고 건강한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은 건강한 인간관계라고 한다. 그는 행복은 사랑이다. 그것뿐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행복에는 2개의 기둥이 있다. 하나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을 밀어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말을 인용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정복한다. 베일런트 교수의 후임인 로버트 월딩거는 이렇게 표현한다. 우리가 얻은 교훈은 부나 명성,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우리가 이 연구에서 얻은 확실한 교훈은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였다. 게다가 50세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만족감을 느꼈던 사람들이 80세에 가장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질병. 그저 사랑에 집중하라.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그렇지 않은가? 보통 사람들에게도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평생을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만 하고 수년간 인간관계는 돌아보지 않아 이제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노력가들에게는 특히 더 그렇다. 물론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도 정서적 혹은 사회적으로 타인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홀로 있는 것은 정서적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해한다. 물론 건강한 사회적 정서적 관계 속에서 생활한다는 조건 하에서 말이다.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폴 틸리히는 그의 명서 영원한 지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독은 혼자 있다는 영광의 표현이다. 반면 외로움은 혼자라는 고통의 표현이다. 외로움은 정서적, 사회적으로 고립을 경험하는 것이다. 외로움은 아주 흔하게 발생하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개별적인 묘한 속성을 지니는데 소설가 토머스 울프는 그의 에세이 신의 외로운 인간에서 이렇게 묘사했다. 이제 나는 외로움이 특이하고 드문 현상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핵심적이고도 필연적인 요소라는 믿음에 의지하고 있다. 외로운 사람들은 자기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외로움 속에서 또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외로움으로 똑같이 고통받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은 더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성향을 타고나기도 한다. 또 어떤 이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립되기 쉬운 생활 환경에 놓이기도 한다. 성별과 나이는 예측 변수로 적당하지 않지만 결혼 여부는 중요한 예측 변수가 된다. 결혼한 사람들은 이혼하거나 사별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덜 외로워한다. 그러나 가장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은 결혼을 했지만 배우자가 곁에 없는 사람들이다. 일 중독자들은 주목하시라. 당신의 배우자가 외로워서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은퇴자들은 어떨까? 은퇴 후 사람들이 더 외로워하는지 조사해보니 일부 은퇴자들은 더 외로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그랬다. 다시 말해서 일 외에는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은퇴하면 더 외로움을 느낀다는 뜻이다.
사랑에 빠지기는 쉽지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외로움을 가장 많이 덜어줄 수 있는 관계는 로맨틱한 관계와 가까운 친구 사이다. 각각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노력가들이 그 관계에 그렇게 소홀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아보자. 지금까지 왜 어떤 연애 관계는 안정적인데 비해 어떤 연애 관계는 그렇지 못한지에 대한 연구가 아주 많이 이루어졌다. 미국의 높은 이혼율과 별거 비율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가장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부부 중 약 39%가 이혼하거나 별거한다고 한다. 하지만 함께 사는 것 자체가 핵심은 아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결혼 자체가 인생 후반기에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2%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보다 건강과 행복에 있어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감이었다. 그러나 행복의 비결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반자적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열정의 온도 차이에 덜 좌우되고 안정적인 애정과 상호 이해와 헌신에 기반을 둔 사랑이 필요하다. 당신은 어쩌면 동반자적 사랑이라고 해서 조금 실망했을지도 모르겠다. 나도 처음에 그 표현을 들었을 때 그랬다. 내 아내가 될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은 뒤에 동반자적 사랑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30년을 함께 살아보니 우리 부부는 서로 사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서로를 좋아하기도 한다. 아내는 한결같이 사랑하지만 그녀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기도 하다. 동반자적 사랑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이유는 그것이 우정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적 끌림에 의존하는 열정적인 사랑은 일반적으로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단계를 넘어서까지 지속되지 못한다. 그에 반해 동반자적 사랑은 익숙함에 의존한다. 한 연구자는 행복 연구 저널에서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배우자를 가장 좋은 친구로 여기는 부부들이 행복한 결혼의 이점을 훨씬 더 많이 누리고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위기를 이겨내고 오랜 세월 지속되는 종류의 사랑이며 그 사랑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내 아버지에게 하나밖에 없는 진정한 친구는 어머니였다. 아버지는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친밀한 친구 관계를 잘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배우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게 가장 저항이 없는 길이었다. 그래서 두 분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흘 뒤에 결혼식을 올렸고 아버지가 66살로 돌아가실 때까지 44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 그러나 배우자나 애인을 유일한 친구로 두는 것은 오로지 한 곳에 집중 투자하는 것만큼이나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결혼 생활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홀로 남겨져 아무도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부부가 이혼을 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어른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문제를 인식하고 배우자 외의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한다. 여성들의 경우 특히 더 그 일을 잘한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넓고 두텁고 친밀한 친구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매우 여성 중심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나이 든 여성은 남편을 제외하고는 남성을 친구로 여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 나이 든 여성들 중 5분의 1만이 남성을 절친한 친구 목록에 적는다. 당신이 중년의 남편이라면 아내가 친구를 찾아 밖으로 눈을 돌리는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한다. 결혼으로 형성된 유대감은 나이가 들면서 나이 든 여성들보다 남성들에게 정서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많은 남성들에게 있어 일은 친구 관계를 몰아내는 존재였고, 그나마 있는 친구들은 감정보다는 이를테면 골프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반면 그들의 아내는 정서적 만족감을 구하기 위해 다른 곳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고, 그것이 실제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태도였던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성인이 된 자녀를 중심으로 친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기도 한다. 어쨌든 자녀는 우리가 가장 많은 노력을 투자한 인간관계다. 그들은 우리를 잘 알고 우리도 그들을 잘 안다. 나는 내 아이들을 보면 20대 시절에 나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니 나이가 들면서 그들이 내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성인이 된 내 아이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충돌이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었던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 부모님은 좋은 부모였다. 하지만 나는 독립을 원했다. 어느 정도의 분리된 공간을 가지는 것이 내게는 중요했다. 친밀한 관계가 싫어서가 아니라 나만의 삶을 구축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아이들도 나와 비슷하다. 우리의 관계는 아주 좋다. 하지만 아이들은 내 삶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이다. 이런 연유로 성인이 된 자녀들과 연락하는 횟수보다 혈연 관계가 아닌 친구들과 연락하는 횟수가 정신건강에 훨씬 더 깊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친구 관계에 대해 두 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가족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은 의무감에 이끌려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 반면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은 기본적으로 즐거움에서 동기부여를 받는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우정의 힘.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 중에는 남은 평생을 집에 틀어박혀 TV만 보기도 해요. 목숨이 붙어 있어도 사는 게 아니죠. 73살의 해리엇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참석한 애도 모임 회원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딱 한 가지만 아니었다면 해리엇도 같은 처지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바로 우정이다. 해리엇이 늘 우정을 소중히 여긴 것은 아니다. 사실 50살 나이에 페데리코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정은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하루 12시간씩 일을 했고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방문하겠다는 목표를 이룰 만큼 출장도 많이 다녔다. 경력을 쌓기 위해 북동부에서 중서부로, 서부에서 다시 북동부로 일자리를 찾아 미국 전역을 돌아다녔고 그러는 사이에 우정은 용도 폐기됐다. 그러던 중 해리엇이 우정에 대해 마음을 고쳐먹게 된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다. 먼저 대단히 사교적인 성격의 페데리코와 결혼하면서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정기적인 모임을 하게 된 것이다. 남편을 통해 해리엇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고역이 아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해리엇이 진정으로 친구의 소중함을 이해하게 된 것은 페리테코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였다. 그녀는 슬픔을 달래기 위해 처음으로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취약성을 드러내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취약성을 드러내는 기술을 우정에 적용했다. 그러자 관계에서 가시의 장막이 걷히면서 오랜 우정이 새롭게 다가왔다. 솔직하게 슬픔을 드러내자 금이 간 우정도 있었지만 더욱 깊어진 우정도 있었고 취약성을 드러내며 도움을 청하는 행동이 깊은 친밀감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노년기에 접어든 해리엇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친구를 소중히 여긴다. 그녀는 한 친구와의 우정이 가장 오래도록 이어져온 자신의 사랑 이야기였음을 깨달았다. 해리엇은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유학 중이던 대학 시절 셜린을 처음 만났다. 셜린은 해리엇이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자 해리엇이 마음을 열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대학 졸업 후 연락이 끊겼지만 14년 만에 셜린이 해리엇의 행방을 수소문한 끝에 전화를 걸어왔다. 셜린은 런던에 살고 있었지만 워싱턴 DC에 있는 해리엇을 2년 새 5번이나 방문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해리엇이 페데리코를 사랑하기는 했지만 페데리코는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셜린은 해리엇이 평생을 통틀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다. 삶이 의미 있다고 느끼기 위해 우리는 그 삶을 목격하고 그 중요성을 확인해 줄 누군가를 간절히 원해요. 셜린이 내게는 그런 목격자였죠. 라고 해리엇은 말한다. 두 사람은 5시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주 통화를 하고 셜린이 해리엇과 더 가까이 지내기 위해 워싱턴 DC로 이주하는 문제를 상의하기도 했다. 이제 해리엇에게 친구는 배우자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됐다. 그녀는 함께 산책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플라토닉한 관계로 남을지 로맨틱한 관계로 발전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그녀는 개의치 않는다. 내가 관계의 가치를 가늠하는 기준은 함께 있을 때 즐거운지, 무언가를 함께 하는지, 서로 무언가를 공유하는지인데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해리엇이 이 관계의 미래를 서둘러 결정할 마음이 없는 것은 우정 역시 좋은 것이고 차선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73살이 된 해리엇은 우정을 소중히 여기게 된 것이 드디어 어른이 됐다는 신호라고 말한다. 매일 저녁 해리엇은 친구를 만나 차를 마시거나 저녁 식사를 하거나 산책한다. 이렇게 친구는 해리엇이 느긋하게 삶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나이 때문에 해리엇은 예전처럼 여행을 많이 다니진 않지만 대신 다양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험을 통해 희열을 느낀다. 해리엇은 지난 삶을 그다지 후회하지 않는다. 페데리코와 결혼 역시 19살 연상의 그가 치매에 걸린 뒤 몇 년 동안 병상을 지켜야 했지만 후회는 없다. 하지만 우정의 힘을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도 너무 늦기 전에 우정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하고 있다. 해리엇이 걸어온 길은 우리가 친구의 중요성을 경시할 때 무엇을 희생하고 친구를 소중히 여길 때 무엇을 얻는지 보여준다. 해리엇이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우정은 여전히 열등한 관계 취급을 받으며 가족을 떠나 새로운 가족을 찾기까지 고단함을 덜어주는 완충장치 정도로 여겨진다. 하지만 우정이 그렇게 하찮을 필요는 없다. 해리엇이 깨달은 대로 우정은 강력하고 깊으며 애정이 넘칠 수 있다. 그리고 해리엇에게 일어난 일처럼 우정은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사실 이미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 우정의 중요성. 우정의 힘은 단순히 고대인들의 유물이 아니며 과학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맺는 관계는 산소나 음식, 물처럼 우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다.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는 번성할 수 없으며 이는 우정이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과학자들은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106가지나 되며 누군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우울증 예방책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외로움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에 버금간다. 한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얼마나 매력적인지 또는 신앙심이 깊은지 아니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는지가 아니었다. 그 차이는 바로 사회적 관계의 수준이었다. 우정은 우리 앞을 막아서는 삶의 위협을 완화해준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남자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테러 용의자를 더 위협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친구와 있을 때 언덕을 훨씬 덜 가파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정의 치유력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넘어 신체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마르타 자라스카는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에서 식습관이나 운동 등 장수에 기여하는 일반적 요인들을 평가하면서 가장 강력한 기여자는 관계라고 결론지었다. 실제로 한 메타 분석 결과 사망 위험을 낮추는 효과의 운동은 23에서 30%, 식단 조절은 최고 24%지만 폭넓은 사회적 관계망은 45%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이나 배우자 같은 다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도 이런 효과를 상당 부분 경험할 수 있지만 우정만의 독보적인 장점이 있다. 친구는 부모와 달리 우리가 자신들의 희망과 바람대로 살아주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배우자와 달리 친구와 함께라면 누군가의 전부가 돼 그를 완전하게 만드는 퍼즐 조각이 돼야 한다고 결코 채울 수 없는 기대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자녀와 달리 우리는 친구의 생존을 혼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우리 조상들은 부족 생활을 하는 동안 서로에 대한 책임이 여러 사람에게 분산돼 있었다. 따라서 우정은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진리, 즉 우리가 온전하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재발견하는 것이다. 우정은 관계의 압력 밸브를 열어 다른 어떤 관계에서도 맛볼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준다. 우리는 은퇴 계획을 세우거나 서로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샤워 후에 욕실 청소를 누가 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우정을 즐거움이 넘치는 영역으로 자유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 따르면 친구와 어울리는 것이 연인이나 자녀와 어울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볼링을 치거나 헬로윈 호박을 사러 가거나 애견공원에 가서 즐겁게 보내지만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있으면 설거지나 공과금 납부, 잊지 말고 치실을 쓰라고 일러주는 따위의 일상적인 일을 하기 때문이다. 우정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변할 수 있다. 한 달에 한 번 점심을 같이 먹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영혼의 단짝이 될 수도 있다. 우정이 선사하는 기쁨의 핵심 원천은 우정이 무제한이라는 점이다. 친구는 많이 사귈 수 있지만 부양자는 2명, 배우자는 1명, 자녀는 평균 2.5명 등 다른 핵심적인 관계들은 유한하다. 불교 용어 무디타는 타인의 기쁨을 대리 경험한다는 공감적 기쁨의 뜻을 담고 있다. 성경에서 바울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에게 쓴 편지에서 무디타를 언급하며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라고 말했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 모두 무디타로 우리를 축하해 주지만 축하해 줄 친구가 많으면 기쁨은 무한대로 커진다.
우리는 친구를 선택함으로써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이해해주고 우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줄 사람들을 주변에 둘 수 있다. 우정의 넓은 품은 거창한 서약이나 격식을 갖춘 의시, 유전적 유사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정을 통해 우리는 삶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안전하고 축복받은 관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서 내리는 선택이다. 우정의 선택성은 로맨틱한 사랑이 없다는 점과 함께 우리는 순수한 궁합에 따라 자유롭게 관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작가 루이스는 에로스는 벌거벗은 몸이 만나지만 우정은 벌거벗은 인격이 만난다 라고 말했다. 로맨틱한 사랑의 소모적 감정은 때때로 우리를 어긋난 관계로 몰고 가는데, 이는 서로 맞는 상대인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리학자 해리언 너너는 강렬한 감정은 아무리 마음을 뒤흔들어도 진실하고 지속적인 친밀감의 척도가 될 수 없다. 강렬함과 친밀감은 서로 다르다라고 말했다. 친구를 선택할 때 우리는 공통된 가치나 신뢰, 서로의 인격에 대한 존경심, 함께 있을 때 편안함 같은 친밀감의 진정한 표식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영혼의 성장을 위하여. 우정은 사랑과 공감, 그리고 옥시토신을 잇는 작은 매개가 돼 우리 몸을 진정시키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관계를 맺을 준비를 갖추게 해준다. 우정의 과학에 따르면 사람들은 늘 경쟁과 적자 생존을 말하지만 사실은 가장 우호적인 자가 살아남는다. 우정은 우리가 오래도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열쇠다라고 말한다. 우정은 가장 진실하고 친절하며 풍요로운 자를 발견하는 수단이다. 우정은 타인과 연결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주는 관계에 관한 현장 수업이다. 우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또 다른 우정을 맞을 준비를 갖추게 해준다. 친구는 우리를 더 건강하고 더 풍요로우며 더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형성할 준비를 보다 잘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우정에 대하여라는 에세이에서 우정을 영적인 것이라고 부르며 실천을 통해 영혼이 더욱 세련되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관계라고 규정했다. 부디 친구를 소중히 여겨 자신의 영혼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란다. 친구 사귀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유. 어른이 되면 친구를 사귀기가 왜 그렇게 힘들까? 예전처럼 우정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지는 않는 듯하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도 친구를 사귀는 일은 매우 힘들다. 하지만 그 후로도 친구 사귀기가 급격히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친구를 사귈 짧은 기회를 놓치고 난 후로 더욱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도대체 어디서 사람들을 만나야 할까? 특히 새로운 도시에 살면 전부 이미 알고 지내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지내는 것 같아서 친구 사귀기가 더 힘들게 느껴진다. 어떻게 여기에 끼어들 수 있을까? 친구가 없다고 자책하기 전에 현대사회에 들어 친구를 사귀기가 얼마나 더 힘들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로움이 인간의 조건의 불가피한 특성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1800년대 이전만 해도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지었고 더 일반적으로는 지역에 기반을 둔 안정된 삶을 살았다. 대가족과 친구들로 공동체를 이루고 마을 생활과 예배 장소에 참여했다.
이 공동체는 자연스레 생겨난 것이지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다. 1800년 이전에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외로움이라는 단어조차 없었다. 논이라는 단어는 혼자 있는 상태를 의미했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강렬한 고통을 뜻하지는 않았다. 산업화가 시작되고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집을 떠나는 부모가 늘면서 공동체 유대가 약화하고 핵가족의 사람 사는 세상의 중심이 됐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기 시작했지만 주거 이동성 증가로 우정이 점점 더 일회용품 취급을 받게 됐다. 또한 일자리를 찾아 가족을 떠난 사람들이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되면서 외로움이 더욱 커졌다. 주거 이동성 외에 기술도 외로움의 증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주범은 바로 텔레비전이다. 텔레비전은 이웃집 문을 두드려 안부를 물을 필요가 없게 우리에게 다른 소일거리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무기력과 수동성을 조장하는 듯하다. 이는 친구 미켈랑과 내가 일단 소파에 드러누우면 절대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뜻으로 드러눕기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이런 여러 요인으로 인해 지난 몇 세기 동안 우리는 점점 더 일과 편리함을 위해 공동체를 희생해왔다. 우리는 일을 위해서라면 친구들과 한 약속을 취소해도 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절대 용인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여가를 보내기 위해 승진을 포기하는 행동은 잠재력 낭비로 여겨진다. 미국인의 61%가 비공개적으로는 외로움을 호소하지만 대놓고 외롭다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금기시 된다. 부의 증가는 곧 더 큰 집, 더 큰 땅과 고립으로 향하는 일방통행로를 의미한다. 슈퍼마켓 점원과 나누는 잡담은 초인종 소리와 함께 등장하는 배달 상자로 바뀌었고 공항으로 마중 나오는 친구는 우버기사로 대체됐다. 연결이 인류의 근본적 가치이기는 하지만 서구 사회의 근본적 가치는 아니다.